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뭐가 급했는지 또 수업의 퀄리티나 속도가 제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끝내고자 하는 제 의지가 수업에 반영된 것 같아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최대한 말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최대한 차분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만나볼 역사는 중국의 한나라, 진의 뒤를 이은 한나라의 역사와 함께 이제 유목민족인 흉노, 그리고 한반도, 일본 열도 이 지역의 국가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먼저 한나라부터. 진나라의 뒤를 이은 한나라. 당시에 초랑 한이 싸웠습니다. 진나라는 초가 멸망시켜버렸고 초와 한이 이제 중국 지역에 패권을 두고 싸웠는데 이 유방이 초의 항우를 멸망시켜버리고 이제 중국을 다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한 고조라 그래요. 이 한 고조 유방은 일단 수도는 서쪽에 있는 장안입니다. 장안. 제가 왕조의 수도 이름은 아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나라의 수도 호경, 동주의 수도 낙양, 루어양, 그리고 진의 수도는 함양입니다. 아마 제가 안 썼을 거예요. 참고 진나라의 수도는 함양입니다. 예,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 수도는 장안입니다. 역사적인 도시예요. 지금도 이 지역은 매우 역사적인 관광지가 가득한 곳입니다. 여튼 유방은 이제 한 고조는 이제 이 중국 지역을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를 하고 하냐? 어떻게 통치를 하고자 하냐? 일단 아마 한 고조의 의도는 군 현제를 하고 싶었을 건데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 지방 세력이다. 이제 막 중국을 통일한 한 고조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유동적으로 아직까지 군 현제를 전국 단위로 실시하기에는 한나라의 힘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도 인근의 서쪽 지역은 뭘 실시하냐? 군 현제를 실시해요. 여기는 지방관을 보냅니다. 반면 거리가 조금 있는 동쪽 지역은 뭘 실시하냐? 여기는 봉건제를 실시해요. 그래서 당시에 황족이나 혹은 한 고조가 나라를 세울 때 도와줬던, 항우랑 싸울 때 도움을 주었던 공신들, 이들을 여기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군 현제와 봉건제가 섞여 있는 이제 군국제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점점 이제 이 지방의 그 제후들, 이 봉토를 받았던 제후들을, 공신들을 하나하나 제끼면서, 다른 말로 뭐 토사구팽이라는 일화가 있죠. 사냥이 끝나면 개를 삶아 먹는다. 즉 용도가 끝난 공신들을 다 족쳐버리면서 말 그대로 이제 점점 군현의 지역을 확대하면서 중앙 집권 시스템을 다져갑니다. 이것이 군국제입니다. 진나라랑 마찬가지로 삼공구경제도를 확립합니다. 삼공구경제도의 정식 명칭들은 다르지만 그거는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또한 한 고조는 이때부터 점점 과거 진나라의 상징이었던 혹독한 법에 의한 정치, 한 고조 유방이 반란을 일으켜 보니 알아요. 진나라가 왜 망했냐? 바로 혹독한 법가적인 정치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고조는 이 법가적인 성격을 대폭 축소하고 유가적인
유학을 대폭 장려합니다. 관련 일화가 있어요. 한 고조는 약간 그 친구들이 뭐 동네 깡패 건달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동네에서 주먹으로 한가하게 모여가지고 세운 나라입니다. 유방도 약간 좀 얌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동네 건달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줘 패는 거 좋아해요. 근데 당시에 이 유방에게 어떤 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통치를 유학의 방식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유방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유학자 너 이리 와봐. 내가 천하를 말 위에서 얻었는데 그거 된 거 아니냐. 유학자 이런 말을 해요. 전하, 천하를 말 위에서 얻어도 천하를 다스리는 거는 말 위에서 못합니다. 즉 예전처럼 쌈박질하던 그런 룰로는, 그런 정신상태, 그런 시스템으로는 통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유학에 맞춰서 통치를 하라고 해요. 여기에서 깨우침을 얻은 유방도 이제 유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통치 이념은 아닙니다. 여튼 이 한 고조 유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역시 누가 뭐라 해도 군국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도 위치는 항상 중요하니까 까먹지 마시고요. 넘어갈게요. 뒤를 이은 바로 뒤는 아니지만은 몇 대의 왕이 지난 다음에 한 무제가 등장하는데 이때는 이제 군현제를 드디어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한 무제 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요. 학습지와 함께 수업 내용과 함께 교과서를 포함해서 다 잘 알아두시길 바라요. 페이지는 어디에 있냐? 34페이지입니다. 한 무제는 그때까지 남아있던, 이때는 제후, 당시에 여기 있던 제후들이, 이전에는 한 고조 때는 공신이었는데 한 무제 때는 자기의 핏줄들이에요. 먼 친척, 사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한 무제는 이들의 권한을 뺐습니다. 지방 제후, 봉토를 부여받은 지방 제후들의 권한을 완전히 거의 날려버리고 이제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실시 확대를 하게 됩니다. 중앙 집권을 다시 새롭게 다진 겁니다. 그리고 부하 관리였던 동중서가 건의해서 유학을 통치 이념,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으로 채택을 합니다. 이게 유교가 왜 통치 이념으로 중요하고 유교가 왜 이 시기부터는 중앙 집권의 상징이냐? 과거의 진시황 때는 유교가 중앙 집권을 방해했는데 왜 이 시기는 유교가 중앙 집권에 도움을 주고 있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유교를 배울 때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진나라 시기에는 이 법가적인 혹독한 정치에 대해서 유가가 반대 입장이에요. 약간 뭐랄까, 법가와 유가가 약간 반대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법가를 중시하는 진시황한테는 유가가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는 법가 마인드가 아니니까 유가가 딱히 상관없고, 사실은 유가의 정치 이념, 공자와 맹자의 정치 이념에는 이 왕의 지배를 도와주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진시황 때에는 왕권에 방해된다 여겼지만은 이 시기에는 왕권, 중앙 집권화된, 정확히는 황권, 이 중앙 집권화된 정치에 도움을 줍니다. 이어서 이제 당시의 관리를 뽑을 때 그 지방에 있는 유교적 소양을 갖춘 유교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관리로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각 지역의 유력자, 각 지역에서 토지를 많이 가지고 힘이 센 유력자, 그들이
호족입니다. 이들이 점차 이 한나라 시기에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 이들이 관리로 많이 들어가면서 점점 세력이 커집니다. 또한 한무제는 대외 원정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흉노를 공격하고요. 또한 베트남 북부에 있는 남비에, 지금 베트남이 베트남이잖아요. 비에트남. 다른 말로 월남입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베트남을 월남전, 막 월남에서도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여튼간에 그래서 남비엣은 남월이에요. 지금 북부 베트남 쪽입니다. 여기를 멸망시키고 또한 고조선도 멸망시켜요. 이 고조선 멸망은 다음 시간에 교류와 전쟁에서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외 원정을 하는데 전쟁은 결국 돈입니다. 돈이 필요해요. 이 병사들의 숙식비, 그 뭐랄까 군량미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외 원정이 점점 많아지니까 나라의 돈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는 당시에 무제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소금과 철의 전매입니다. 소금과 철은 당시의 생활 필수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매는 뭐냐? 국가가 이 소금과 철의 판매를 말 그대로 독점하는 겁니다. 국가가 아니고 다른 상인들이 소금과 철을 팔 수 없게 합니다. 즉 국가는 소금과 철을 판매해서 얻는 이득을 바탕으로 나라의 재정을 확보하면서 여기에서 비어버린 재정을 이걸 통해서 확보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매는 그 국가에 돈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담배를 전매했어요. 담배 인삼 공사가 있어가지고 담배랑 인삼을 예전에는 전매를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아닙니다. 또한 이제 나라의 부가, 나라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상업과 공업을 통제하기도 하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전매입니다. 전매. 소금과 철을 전매했다는 거. 왜 전매했다고요? 대외원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한무제의 정책 중요하니까 다시 봅시다. 9년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했고요.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유교를 통치 인용합니다. 또한 유교적 교양을 갖춘,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들을 대거 등용하는데 이걸 통해서 호족들이 성장합니다. 대외원정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소금과 철 전매를 통해서 재정을 확보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무제의 통치 정책들 중요하니까 교과서보다는 조금 자세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세요. 자, 다음은 동중서의 사료. 동중서가 한무제에게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제왕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다스려야 합니다. 따라서 덕과 교화의 힘을 빌려 다스릴 뿐 형벌의 힘을 빌려 다스리진 않습니다. 덕과 교화의 힘, 이게 뭘 말하냐? 유가사상 혹은 유하, 다른 말로 유교. 형벌의 힘, 요게 뭐냐? 법가입니다. 즉 하늘의 뜻, 요게 다른 말로 주나라 때 배웠던 천령. 즉 천령을 따라서 덕과 교화를 해야지 형벌로 찍어 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의 왕들은 수도에 대학을 세워서 교육을 시행했고 지방읍에는 학교를 세워서 백성을 교육했습니다. 따라서 형벌을 아주 가볍게 해도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백성들이 범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형벌을 하지 않아도 교육을 하면은 덕과 교화로 교육을 하면은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건의를 한 겁니다. 이거를 한 무제가 OK에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제 교육이 당시 한나라 시대의 교육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네, 문제는 한 무제가 죽은 다음에 이 황제의 힘이 강하지가 않아요. 한나라의 공통적인 문제인데 한나라는 시작부터 멸망까지 황제들이 대체로 어리거나 약하거나 뭔가 맛이 같거나 막 이렇습니다. 황제들이 멀쩡하지가 않아요. 어린 황제들이 등장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왕의 어머니의 친척, 와이프의 친척, 외척들이 성장하고 혹은 황제를 옆에 모시는 환관들이 이제 정치의 전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환관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올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커집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살짝 오타인데 여기에서 이게 황제의 권력이 약화됩니다. 이게 오타의 오타. 즉 외척과 환관들이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사이에 황제의 힘은 점점 줄어들고 정치의 기강도 맛이 가는 겁니다. 이 틈을 타서 왕의 외척이었던 왕망이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신이라는 새로운 이 나라를 세웁니다. 왕망은 자기가 이제 왕을 자기가 나라를 새로 세운 다음에 적극적으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해요. 이 개혁의 모델은 옛날 주나라. 옛날 주나라가 정말 이상적인 나라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나라를 본받아가지고 개혁을 실시하자. 어떻게 하냐? 노예 매매를 금지하고 토지 매매를 금지하고 토지를 국유화하는 등 진짜 급진적인 개혁을 해요. 이게 좋아 보이지만은 문제는 뭐냐? 지방에 있는 호족들, 대토지를 소유한 지방의 유력자인 호족들한테는 호족들은 대토지를 보유한 지방의 유력자예요. 얘들이 토지 국유화를 좋아할 리가 1도 없어요. 열받는 호족들이 야 왕망 밀어버리자. 게다가 왕망의 이런 개혁들은 호족뿐만 아니고 농민들도 당시에 인기가 없어요. 토지 국유화 외에 다른 정책들을 실시하는데 요게 맛이 갑니다. 이거는 농민들이 좋아할지 몰라도 다른 거는 농민들이 싫어해요. 농민들도 봉기를 일으키고 여기에 호족들도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왕망이 죽고 신이 멸망당합니다. 이 신의 뒤를 이은 게 당시에 반란을 일으킨 지방 호족들이 추대를 해서 당신이 황제가 되세요. 그 황제 자리에 앉힌 사람이 유수. 한나라의 성씨는 유씨예요. 유씨. 유수가 당시에 황족이었던 유수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한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신나라를 기점으로 한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왕망 전에 하는 전한, 왕망 후에 하는 후한, 이렇게 전한과 후한으로 보통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제 후한을 봅시다. 후한은 사실 내용이 별거 없습니다. 여기는 제가 다른 교과서뿐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도 넣었습니다. 또 삼국지라는 소설책, 게임, 영화 등등을 보신 분들은 후한 시대를 약간은 알 수 있어요. 후한은 수도가 낙양, 로양입니다. 장안에서 로양으로 옮겨간 겁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 광무제, 유수가 황제의 추대를 받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건
누구 때문이었냐? 바로 호족들이에요. 지방 호족들이 광무제를 위에 앉혔고 애초에 광무제 유수 자체도 호족이에요. 얘도 이미 호족이에요. 호족들이 호족을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후한은 호족이 다스리는 호족의 시대예요. 아무래도 지방 호족들이 철저하게 후한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후한의 가장 큰 문제는 황제가 정말 다 어려요. 황제 즉위할 때 막 5살, 10살 이럽니다. 얘가 뭘 알아요? 자연스럽게 황제의 어머니, 황제의 어머니의 친척들, 오빠, 동생 등등등 외척들이 점점 성장하고 또한 어린 황제를 돌봐주는 환관들, 내시들의 힘도 점점 세집니다. 또 다시 마치 전한처럼 외척과 환관들이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정치, 사회 혼란이 심해집니다. 이 가장 심했던 게 영제라는 황제랑 헌제, 특히 이때인데 이때 10명의 내시들이 등장합니다. 십상시. 이 10명의 환관들이 정치를 장악해서 아주 그냥 한나라를 조져버립니다. 이때가 어떻게 보면 그 삼국지의 시작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 사회 혼란이 심해지고 민생이 작살나니까 당시에 농민들이 머리에 노란 띠를 두르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거를 황건적이라고 해요. 황건, 노란 두건. 이제 황건적들이 사방팔방에서 날뛰니까 당시의 후한이 황건적을 막지를 못해요. 그리하여 각 지역의 호족들한테 맡깁니다. 각 지역의 호족들이 각자 거느린 군대로 황건적을 진압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 호족들이 황건적을 흡수하면서 힘이 점점 커지고 이들이 후한의 통제를 벗어나가지고 각 지역에서 이제 이 중국 각 지역에서 각각 호족들이 후한의 말을 듣지 않고 독자 세력화합니다. 각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후한이 점점 유명무실화되고 결국 조조, 호족이었던 조조, 그 아들 조비, 즉 위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결국 후한은 유명무실화된 채 위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한이 멸망당한 다음에는 이제 멸망시킨 위, 조조의 위, 유비의 초, 손권의 오, 요게 삼국지예요. 위와 촉과 오가 서로 중국 통일을 위해서 아웅다웅 싸우는 삼국시대가 이제 후한의 멸망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부터 이제 삼국시대부터 위, 진, 남북조라는 중국의 혼란시대, 중국의 기나긴 혼란시대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한나라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36페이지의 유목국가의 형성입니다. 원래 저 유목지대에는 여러 민족들이 사는데 점점 이제 등자가 발견되고 안장을 개발하고 이러면서 유목민족들이 기병의 힘이 세지면서 이들의 전투에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흉노가 기원전 3세기 말, 전국시대예요. 전국시대 이쯤이. 이 전국시대쯤에 이제 흉노가 성장해요. 그 전국시대의 여러 나라들은 흉노를 막기 위해서 장성들을 세워요. 거기 33페이지에 지도를 보시면은 각 지역에 장성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흉노 쪽에 장성들이 있어요. 이게 왜 있냐? 흉노를 막기 위한 겁니다. 진시황은 흉노를 공격해서
밀어낸 다음에 오르도스 지역에서 밀어버린 다음에 이 지역에 만리장성을 세워가지고 흉노의 침입을 방어합니다. 물론 지금의 만리장성은 명나라 시기에 다시 만든 거고 이때는 흙으로 만든 짧은 지역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방어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흉노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세워요. 이렇게 진시황의 공격 이후에 침체를 겪던 흉노가 이제 한나라가 들어서는 진한 교체기에 혼란 시기에 중국의 힘이 약해진 걸 틈타서 세력을 회복해서 전성기로 나갑니다. 흉노의 전성기는 한나라 고조 시기랑 한고조 유방 시기랑 거의 동일합니다. 이 묵특이라는 선우가 전성기 시대의 지배자인데 서쪽의 월지를 밀어버리고 동쪽의 동호를 합쳐가지고 이 몽골 고원, 이 초원지대를 완전하게 통일한 대규모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흉노가 한나라를 점점 공격합니다. 여기에 한 고조가 자신감으로 내가 중국의 통일인데 내가 해냈는데 내가 흉노 못 이기겠냐 가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6페이지 여기에 한 고조가 32만 끌고 갑니다. 갔는데 오히려 40만의 흉노한테 포위되는 평성의 치욕을 겪어요. 결국 고립된 한 고조는 이제 흉노에게 애걸복구를 해서 화치를 맺습니다. 물자를 흉노가 원하는 물자를 제공하고 또한 황실의 여인을 흉노에 결혼시키는 이런 조건으로 화친을 맺게 됩니다. 화친 이후에도 흉노는 힘이 세요. 계속 한나라를 시시때때로 공격해서 물자를 약탈하고 그런 식으로 흉노는 이 시기에 한 고조를 물리친 다음에 여전한 동아시아의 강자로 자리매김합니다. 자, 그럼 이제 흉노가 어떤 정치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약화되는지 볼게요. 일단 흉노는 농경민족과의 거래와 약탈을 통해서 식량과 비단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동서교역 루트인 비단길을 장악해서 여기에서 경제적인 부도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흉노의 가장 높은 지도자는 선우예요. 선우. 이 선우가 각각 좌현왕과 우현왕을 둬가지고 나누어서 통치합니다. 그냥 단순히 관직만 나누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지역도 나눠요. 여기는 선우가 지배하고 여기는 좌, 여기는 우, 영토도 나누고 사람과 인력과 병사도 쪼개가지고 철저하게 셋으로 나누어 통치합니다. 중앙 집권과는 거리가 멀어요. 제가 유목민족 할 때 유목민족은 중앙 집권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이 흉노가 나중에 점점 한나라랑 아웅다웅하고 한 무제가 전략을 짭니다. 어차피 한나라가 물자는 많으니까 끊임없이 계속 꼬라박으면은 언젠가 흉노가 약해지겠지. 한 무제가 계속 끊임없이 공격에 공격을 당하니까 물자가 별로 없던 흉노가 점점 약해집니다. 게다가 선우를 둘러싼 내분. 선우를 누가 차지하냐? 가지고 내분이 발생해서 남흉노랑 북흉노로 나뉘게 됩니다. 남흉노는 나중에 계속 싸우면서 한나라에 먹히고 북흉노는 결국 한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서쪽으로. 이들이 나중에 훈족의 한 일파가 아니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교과서에 나옵니다. 아마 지금 거의 정설은 이때 나간 흉노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동하면서 훈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설로는. 여튼 이게 흉노의 약화 과정입니다. 보시면 일단 최고 지도자 선우, 좌현왕과 우현왕으로
나누어서 통치했다는 점 알아두시고 한무제랑 아웅다웅 했다고요. 그리고 남흉노가 한에 흡수되었고 북흉노가 한과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멀리 먼 서쪽으로 이동했다고요. 이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일단 만주 지역과 한반도 페이지는 37페이지입니다. 일단 이 만주 지역과 한반도 북쪽 지역에서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입니다. 한국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는 단군 왕검의 명칭처럼 왕과 제사장이 함께 겸임하는 신정정치입니다. 다른 말로 제정일치. 8조법의 조항이 있고 고조선의 왕은 상, 경, 대부 등 장군 등 여러 가지 관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이 진안 교체기에 위만이 망명을 합니다. 위만이 무리를 이끌고 혼란 시기에 망명해요. 당시 준왕은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위만을 매우 대우해 줍니다. 여기에서 위만이 준왕의 통수를 후려갈기고 얘를 내보낸 다음에 자기가 고조선의 왕이 됩니다. 이때를 위만조선이라고 칭합니다. 이 위만 시기에 이 시기에 중국에서 철기 문화가 전래되면서 고조선이 힘이 세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반도 남쪽의 진과 한나라 이 사이를 중개무역을 하면서 점점 성장해요. 게다가 여기 위에 흉노가 있고 한은 흉노가 둘이서 합작을 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계속 한과 고조선이 결국 대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주 지역의 숭화강 일대에서는 예맥 쪽에 부여가 성장합니다. 근데 이들은 왕권이 세지를 않아요. 그래서 연맹국가, 여러 부족장이 함께 있는 형태의 연맹국가의 형태이고 각 유력 부족장들에게 각 지역들을 통치하게 되는 사출도의 형태를 가집니다. 한국사 시간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자, 한반도 남부에는 진국이 존재해요. 이들이 나중에 이 부족 연맹체를 거쳐서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이 되고 삼한은 재정 분리입니다. 군장, 신지나 읍차라는 군장이 따로 있고 별도의 종교 담당을 하는 제사장인 천군이 있어가지고 신성 지역인 소도를 통치합니다. 재정 분리라는 거. 자, 상나라 재정 일치, 고조선 재정 일치, 반면 삼한 재정 분리 잘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일본 열도입니다. 일본 열도는 지난번에 배웠던 청동기 시대, 야요이 시대 중기부터 많은 숫자의 작은 나라가 생겨납니다. 한 100개 이후, 한 기원 후 1세기쯤에 100개 이상의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생겨요. 이들 대표가 나중에 후한에 조공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중요한 거는 3세기에 히미코 여왕의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한 30개 정도의 작은 나라가 모입니다. 모여서 연합을 합니다. 이 히미코 여왕은 통치 방식이 거기 37페이지 아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괴한 술법으로 백성을 다스린대요. 즉 뭐냐? 이 히미코 여왕은 종교적인 형태로 통치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신정 정치에서 좀 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겁니다. 또한 히미코 여왕은 위나라의 사신을 보내서 친위외왕이라는 호칭을 받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당시에 여러 개의 소국이 모인 이 연합체를 이끌고 있는 야마타이국이 위나라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자기의 왕권을 확고하게 다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한테 나는 중국이 인정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강한 왕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다른 중국에 비해서는 왕권이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여러 개의 소국의 연합체니까 아직 일본은
강한 왕권이 다른 나라들을 찍어 누를 만한 강한 왕권이 등장하기 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아까 제가 간략하게 언급했던 한과 고조선의 싸움, 한과 흉노의 싸움, 이런 식의 전쟁들이라던가 각 국가들, 중국과 한반도와 일본 열도, 각 지역 간의 교류와 전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만나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